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나무숲 출판 김진목 지음의 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환자들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오히려 병을 얻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의학과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의학과 현대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의학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의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연의학의 가능성을 알리고 있으며 또 병원 치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똑똑한 환자가 되기 위한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한 환자의 현명한 병원 치료. 내 병부터 제대로 이해하자.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특히 치료의 주체인 환자와 보호자가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은 일반인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일반인을 위한 쉬운 건강 서적이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친지나 환자 모임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병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어떤 것이 표준 치료인지를 알아야 한다. 정보와 지식을 갖춘 환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가 스스로 전문성을 쌓아 자신의 병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다면 위험한 치료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의사의 치료법이 바른지를 보는 안목도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병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생활면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면서 치유를 앞당길 수 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해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병원 진료. 꼼꼼히 준비하자. 의사와의 짧은 만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병원에서 의사의 기본 진료 과정은 크게 4단계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 무엇을 할 것인가? 치료. 그리고 치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후 등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HEAD, 병력, 검사, 진단, 결정 시스템에 따라 진료한다는 전문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의사의 이런 진료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병원 진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3분 진료가 관행이 되다시피 한 우리의 의료 현실 속에서 환자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병원에 갈 때는 의사에게 질문할 내용을 미리 메모해 가고 상담한 내용을 기록할 필기도구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의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궁금한 것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 노인 환자나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라면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상담에 임해야 한다. 자신의 병과 상태를 제대로 전한다. 의사는 문진, 즉 병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진단을 시작한다. 이때 의사가 물어보는 사항은 환자의 주된 증상, 그 증상이 시작된 시기, 증상의 진행 과정, 다른 의료기관의 방문 여부 및 진료 의사의 소견과 치료 경과, 주된 증상 외에 환자가 불편을 느끼는 몸의 여러 증상들, 예전에 앓았던 병이나 현재 앓고 있는 병,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이름과 복용량, 알레르기 체질 여부, 평소 즐기는 기호품, 직업, 가족의 병력, 여성의 경우 월경력과 임신력 등이므로 답변할 사항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병으로 현재 치료 중이거나 복용 중인 약물, 특정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경험, 그 외 특이한 병력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미리 병의 경과를 깔끔하게 기록한 후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도 짧은 진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의사가 문진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고, 질병과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물음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변하도록 한다. 환자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질병과 관련이 있는 질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직업은 질병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때로는 발병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묻는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과 의사의 치료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치료에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과 치료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열심히 치료에 임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병과 그 치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의사로부터 궁금한 내용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알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며칠 정도를 말하는지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묻는 것이 좋다. 의사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생소한 의학 용어를 사용하면 천천히 쉬운 용어로 설명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검사 내용, 진단 결과, 치료 방침, 약의 필요성과 부작용,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치료 비용 등 의문이 생길 때마다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망설이지 말고 물어야 한다. 아울러 발병 원인을 자세히 물어보고 병을 부추기는 원인을 생활 속에서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치유를 앞당기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세세히 묻고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검사
똑똑하고 실속 있게 받자. 검사 동의서는 꼼꼼히 확인한다. 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거쳐 컴퓨터 촬영, 초음파 등의 정밀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의 필요성과 위험성, 검사 비용과 보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병원의 정밀 검사 가운데는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X선 촬영이나 CT 촬영에는 방사선이 사용되는데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간에 다른 진료기관에서 같은 검사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검사 사실을 알리도록 하자. 병원을 옮겨 진료를 할 때도 이전 병원에서 검사 결과와 방사선 촬영 사진을 받아 전해야 한다. 대부분 자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라도 이전의 검사 기록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방사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사전에 많은 지식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담당 의사가 알게 되면 더욱 신중해질 것이다. 검사와 진단 결과를 제대로 이해한다. 검사를 마친 후에는 병명과 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된다. 이때는 자신이 어떤 병이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주의 깊게 듣고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담당 의사는 병을 진단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설명하게 된다. 이때도 병의 진행 상황, 구체적인 치료 방법, 치료법의 효율성과 위험성, 치료 비용 등을 상세히 물어보자. 특히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인지 아니면 증상만 완화시키는 방법인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다. 환자가 치료법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해야 스스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오진이 의심되면 다른 의사에게 재진단을 받는다. 검사 결과 오진이 의심되거나 주치의의 치료 방침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다른 의사의 견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다. 생각보다 오진율이 높은 편이므로 난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받을 때는 이전 의사로부터 검사 자료를 요청하고 의사 소견서, 진료정보 제공서를 받도록 하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검사 비용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진료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다시 받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민망하다고 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까다로운 환자라고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수술. 신중하게 결정하자. 수술 사망률과 실패율을 점검한다.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로부터 수술 권유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질병과 받게 될 수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 환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우선 해당 수술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기 위해 담당 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현재 자신의 질병이 생명이 위험한 정도인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지, 수술 후 질병 상태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보자. 해당 수술의 사망률과 실패율, 수술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좀 더 안전한 치료법부터 시행한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도 위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담당 의사에게 수술을 조금 연기하고 좀 더 안전한 치료법부터 받아보는 것이 어떤지도 물어보자. 다른 치료법으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굳이 수술의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술 합병증과 후유증도 고려한다. 수술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본다. 병 자체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수술 이후 직업이나 사회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과 미래의 삶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책이나 인터넷 등으로 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난 후 판단하는 것이 좋다. 담당 의사의 수술 경력을 확인한다. 수술을 담당할 의사의 해당 수술 경력을 알아본다. 수술을 자주 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를 통해 수술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특히 복잡한 미세 수술의 경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담당 의사가 수술 경력과 수술 전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꺼린다면 성실하고 경험 많은 다른 의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수술 절차와 비용을 점검한다. 수술에 걸리는 시간과 회복에 걸리는 기간, 비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본다. 수술비와 그에 수반되는 입원비, 검사비 등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보자. 수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면 굳이 큰 수술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수술이 결정되면 수술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자.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수술의 내용과 마취 방법 등 수술의 일관적인 진행 상황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수술을 받게 되면 정확한 부위가 수술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한다. 가급적 금요일 오후 수술은 피한다. 금요일 오후에는 가능한 한 수술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요일에 수술을 받은 후 의사들이 대개 자리를 비우는 주말에 응급사태라도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후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초 아침 시간에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약, 부작용부터 점검하자.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본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는 그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히 물어본다. 자신이 이용할 약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꼭 필요한 약인지,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인지,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인지, 약을 얼마 동안 복용해야 하는지, 약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약을 먹지 않고 생활 관리로 치유할 수는 없는지,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정확한 복용 방법과 이용 시 주의점 등을 상세히 물어보자. 약국에서 바로 구입하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도 약사를 통해 부작용 여부를 자세히 물어본 후에 이용하자. 그리고 약을 복용하기 전에 라벨이나 사용 설명서에 적힌 주의사항과 금기 등을 꼼꼼히 읽어 그 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후 환자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증상 완화제는 가능한 한 피한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증상 완화제는 피한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이고 그 약을 장기간 먹어야 한다면 약에 의지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약도 장기간 먹는 것은 위험하다. 약물의 장기 복용은 체내 약물 대사를 주관하는 간과 신장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더 큰 병을 부르게 된다. 병원에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처방이 나오면 약보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오늘날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만성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나을 수 있는 생활 습관병이므로 생활 교정을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유법이다. 주사제는 먹는 약보다 위험하다. 주사제는 먹는 약과 달리 혈액을 통해 작용 부위에 신속하게 도달하므로 빠르게 효과를 내지만 독성 면에서는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염증이나 신경장애, 심할 경우 치명적인 쇼크가 오기도 한다. 주사를 맞은 후 급성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오염된 주사기로 병원체가 전염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같은 효과를 내는 약이 있다면 굳이 부작용 위험성이 큰 주사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사제는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없거나 응급 상황일 경우에 한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부작용이 알려지지 않은 신약은 신중히 선택한다. 시판 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약을 이용할 때는 약효와 부작용의 위험성을 더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당장 약효가 있다고 해도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른다. 주목을 받으며 등장한 첨단 신약이 뒤늦게 부작용 폐해가 알려져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대부분의 신약은 기존의 약보다 비싸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병원에서 신약을 처방받을 때는 미리 의사에게 그 약이 기존의 약과 비교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작용이 비교적 자세히 알려진 기존 약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순한 약 처방을 부탁한다.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체내에서 약물이 상호작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부작용의 위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한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에 비해 두 가지 약을 함께 먹으면 부작용 발생률이 2배, 3배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는 가능한 한 불필요한 약은 배제하고 처방을 단순화해 줄 것을 부탁하자.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만성 질환자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인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임의로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여러 약을 함께 먹을 경우 자칫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급성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부득이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증상이 심한 병부터 치료를 해서 많은 약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피하자. 꼭 여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시간 간격을 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이 워낙 많아서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모두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여러 약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진과 유대감을 형성하자. 의사와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때는 최대한 까다롭고 신중하게 고르고 병원과 의사를 정한 후에는 최대한 믿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담당 의사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쓰고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되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야 한다. 자신에게 불신의 벽을 쌓고 있는 환자에게 열성을 쏟을 의사는 드물다. 담당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환자와 의사가 함께해야 할 치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치유가 늦어지게 된다.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자. 의사나 간호사도 사람이다. 감사와 칭찬의 말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의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난 후에도 설명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적극적으로 건넨다면 깐깐한 환자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환자가 그만큼 열정을 보이는 것이므로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인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고
보다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 치료의 주체로 당당히 서자. 병원에서도 치료의 주체는 환자다. 치료의 주체의 길을 포기한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가 결정을 내리면 그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 이것은 자신의 건강을 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의 주체는 바로 환자 자신이다.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에 대해 조언과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다. 언제나 최종 선택의 몫은 환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환자는 의료진도 더욱 신경을 쓸 것이고 그 적극성이 질병 치유에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치료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고려한다. 완벽한 치료는 없다.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몸에 더 유익한 결과를 얻는 것이 의료 행위이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몸에 일정 한도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성급한 치료로 인해 인체 면역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와 가족이 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에 들어간 후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세세하게 살피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약을 복용한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약으로 인한 반응인지 질병 자체의 증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계속 복용할지를 판단한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환자만이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다. 병원 치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다. 오늘날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의학의 힘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은 드물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환자의 적극적인 생활 노력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병원 치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생활관리법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야 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하며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병원에서 불치라는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저 현대의학의 한계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병원 치료가 보조 치료이고 생활 치료가 본 치료라면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만 갖는다면 결국 치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 조금만 감기가 걸려도 쉽게 약을 처방받아 먹거나 주사 한 대 맞고 얼른 나아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약이나 과한 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자는 의사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병원과 의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건강을 의사와 병원에만 모든 것을 맡기려 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나의 몸과 나의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도 병원에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의사가 해주는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오곤 하였는데 이제는 이 책을 읽고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병원과 의사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